우리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 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투버인 이시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경제전망서라고요? 네, 때가 때인 만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또 연말이 되면 부쩍 트렌드서가 많아지잖아요. 네. 근데 그 트렌드서들이 대부분 뭐 소비라든가 콘텐츠, 미디어 트렌드 이런 식으로 미시적인 흐름에 관한 것인데요. 네. 의외로 거시경제에 대한 전망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네요. 하지만 뭐 개별적인 경제 행동에 대한 방향을 좀 잡으려면 거시경제에 대한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시경제 흐름을 잡아줄 수 있는 책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실장이자 사실 대중들에게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는 닉네임으로 잘 알려진 분이 계시거든요. 네. 김광석 실장님의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전망 책을 준비했습니다. 리세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거 보니까 새해 경제전망 밝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리세션이라는 말이요. 경기 후퇴 초기 국면에서 경기가 이제 하강 과정으로 들어가는 전환 단계를 말하는 건데요. 예. 이게 그러니까 한순간의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하강의 사이클에서 하강이 시작되는 국면이니까 예. 이 말 자체가 이건 장기적이다. 이 불황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것이다.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말을 얘기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상당히 내년 경제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네. 걸 그냥 제목에서도 그냥 알 수 네. 있게 네. 표현을 한 건데요. 네. 지금 이렇게 불황이 잠깐 이 경기 침체가 살짝 왔다가 그냥 네. 바로 반등하는 이런 네. 형태가 아니라 장기 큰 사이클로 불황이 올 것이다. 네. 이런 전망에 가까운 걸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국민들 개인으로서는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게 참 좀 애매하긴 한데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되게 유명한 양자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라는 예, 예. 사람이요. 부분과 전체라는 책을 썼잖아요. 네. 그 부분과 전체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전체 흐름은 알 수 있다. 하지만 부분은 모른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강이나 비슷한 거죠. 강은 흐름을 보자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건 알잖아요, 우리가. 네. 하지만 개별 물입자들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흐름이라는 게 지금 크게 보자면 어쨌든 불황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불황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하강 국면으로 들어가는 건 분명한데 근데 또 그 가운데서도 개별 아주 작은 얘기하신 좀 튀어 오른다든가 주가가 예. 갑자기 오른다든가 암호화폐가 또 갑자기 오른다든가 이럴 수는 있거든요. 네. 하지만 크게 보자면 어쨌든 하강 국면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지만 잠깐 튀일 때 이럴 때 기회가 올 수도 있지만 그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잘 모른다면 일단 하강 국면에서는 안전한 투자, 투자라기보다는 안전하게 빚을 빨리 갚고 그리고 재테크를 하는데 저축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좀 좋겠다. 이렇게 좀 거시적인 흐름을 보자면 그런 조언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망이라고 하는 게 네. 정말 맞을까? 이런 생각부터 사실은 드는데요. 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지 보통은 전망이 맞다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워낙 네. 전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경제는 복잡계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네. 이러면 인플레이션, 금리, 네. 소비 이런 게 다 맞물려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근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전쟁 같은 게 터지기도 그렇죠. 하고. 우크라이나 네.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경제가 네. 어떻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 책에 의하면 일단 세 부분으로 불황이 될 것이다라는 경제에 대한 예측을 했는데요. 네. 그게 세계 경제 이슈, 한국 경제 이슈, 산업 기술적 이슈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세계 경제를 보자면 이때 세계 금리 인상을 끌고 가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연준의 기조를 좀 짐작을 해야 되는데 네. 폴 볼커라는 사람을 소환을 해요. 네. 1970년대에는 미국 경제가 초인플레이션에다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여가지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경제는 불황인데 물가는 또 상승하는 최악의 국면이잖아요. 예. 이런 걸 잡기 위해서 이때가 1970년대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 후고 근본위제가 폐지가 돼서 달러를 무제한 발행을 해가지고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 오일 쇼크도 찾아왔던 때라 그렇죠. 지금보다도 더 나빴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폴 볼커가 연준 의장이었는데 1979년에 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때 폴 볼커의 별명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1981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21.5%까지 올라갔대요. 엄청나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잡힐 때까지 올린다 해가지고 예. 거기까지 올렸더니
1983년 2년 지나서 물가 상승률이 2%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의 연준이 이때 경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은 그래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고 이때 보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기조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러면 글로벌 리세션의 공포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미국은 버틸 수 있죠. 네, 그렇죠. 미국은 버틸 수 있는데 세계 각국의 신흥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좀 취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도미노 외환위기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전쟁이 벌어진 여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고립주의가 또 대두되면서 원자재나 부품 수급 같은 것들이 안 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다 몰리면서 또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글로벌 밸류체인이 뭐냐면 중국의 원자재를 예. 한국이 가공하고 미국이 포장해서 파는 식으로 전 세계가 마치 하나의 어떤 상품 생산하는 것처럼 움직이는데 그 체인이 끊어지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경제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폴 크루먼 교수가 네. 뭐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잖아요. 네. 똑같은 얘기를 했던 걸 제가 네. 본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무섭게 금리를 올리면 미국은 인플레이션 잡으면서 네. 만약에 고금리가 조금 더 완화가 되기만 하면 바로 그냥 반등해서 튀어 올라오는데 네. 다른 나라들은 안 그렇다. 그렇죠. 네. 이게 좀 우리나라 얘기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잠깐 어떤 일시적인 반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네. 큰 흐름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그럼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일단 제일 좋은 건 정말 빚을 빨리 갚아야 될 것 같아요. 금리가 해서 올라갈 네, 테니까. 자고 일어나면 또 금리가 1% 올라가고 막 이러면 예. 사실 이게 말이 1%지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몇백만 원 차이가 나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빚에 대한 것을 빨리 해결하는 게 좋고요. 그래도 돈이 남는다면 이자 높은 곳에 그 은행에 돈을 맡겨두는 게 좋은 전략이 되죠. 주식에 대한 조언을 이 책에서는 살짝 하고는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아무리 강이 아래로 흐른다고 해도 뭐 물 입자가 튀어오르는 입자들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의견은 개인의 의견일 뿐 KBS 의견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전망했다가 틀리면 안 되니까. 투자권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냥 이 책에 나온 의견을 소개해드리자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 비철 금속,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이나 리튬 같은 그 공급망이 무너져서 이제 비싸질 수 있는 이런 원자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근데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네네. 이런 비철 금속 원자재를 추종하는 ETF 같은 것에 투자하는 것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럼 한국 경제 거시 전망은 어떻습니까? 한국 경제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내수보다는 글로벌에 어떤 맞춰져 있잖아요. 예. 수출이나 수입 뭐 이런 것들이 더 있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위협에 자유롭지 못한 건 사실이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이게 외화 유출 위험 때문에 또 우리나라로 계속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인구도 우리나라가 이제 그 마이너스로 좀 바뀌는 추세가 됐죠. 네. 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게 2023년 한국 경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이러다가 IMF 같은 게 또 오는 게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이 책에 의하면 그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IMF 직전에 외환 보유고가 예. 204억 달러 정도였대요. 97년에. 예. 근데 지금의 외환 보유고는 4천억 달러가 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만 보자면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뭐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GDP 대비 뭘 봐야 된다. 복잡하게 하지만 그래도 외환 보유고란 지표가 이제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외환 위기까지 갈 상황은 아닌데 그렇다고 방심할 건 아니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이렇게 좀 귀 쫑긋 하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네. 2021년 초반까지 형성되었던 부동산 버블이 일단 꺼지는 과정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2023년 중반까지는 그래도 부동산은 계속 어려울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3년 중반까지는요? 네. 내년 내년 중반까지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초반 넘어가면 근데 이제 2023년 후반으로 가면 거래 절벽이 약간은 풀릴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런다고 이때 매수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예. 정 필요하신 분 있죠. 예. 그러니까 좀 살아야겠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이라면 뭐 살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이게 확 올라갈 건 또 아니니까 저도 이번에 느낀 게요. 예. 경기 하락이 이렇게 되고 느낀 게 뭐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이 나와도 금리 앞에서는 이길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부동산 정책을 아무리 뭐 해봤자 저금리 때는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고요. 고금리 때는 부동산이 떨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전반적으로 주식은 선행성, 그 부동산은 동행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미리 선반영 된다고 하니까. 네, 지금은 나쁘더라도 예. 올라갈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니 심지어 연준의 금리 인상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만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해도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부동산은 동행성으로요. 지금 당장의 금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은 뭐 빚까지 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그런 사람도 가끔 있지만 근데 부동산은 반드시 큰 금액의 빚이 필요하니까 네. 그 이자를 지금 당장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앞으로 몇 년간은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기대는 좀 접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별로 그렇게 좋은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좀 걱정되는데. 그러니까요. 저 끝으로 우리가 이 책을 봐야 하는 이유 정리해 볼까요? 일단 그동안 우리가 경제에 관심을 가졌다고는 했어요. 그 몇 년 동안. 근데 가만히 보면 경제라기보단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한 건데 그 재테크라는 게 미시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쓸려다니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중심을 잡으려면 거시적인 경제 흐름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이 책이 또 2023년 경제 전망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내년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자면 2023년은 아무래도 긴축의 시대입니다. 일단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필요한 때라는 거거든요. 예. 이거 잘못하면 1보 전진을 위해서 2보 후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후퇴에도 전략과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것이 바로 이런 경제 전망 책을 좀 보고서 거시적인 경제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경제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막 아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네. 어찌 보면 내가 앞서서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돈을 벌겠다 이거보다는 이럴 네. 때에는 오히려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빚 갚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뭔가를 행동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산시켜서 좀 덜 위험하게 만드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때다. 네.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경야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세계의 면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